이제 정말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게 했던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인기 캐릭터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책 대신 이걸 외우고 있었던 분들,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배경음악과 찰진 발음으로 우리 뇌를 멋대로 헤집어 놓았던 그 주인공들,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순위 안에 들어있을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ripa, tropa, tralala, lirilira, tung tung sahur boneca, tung tung tralalelo tripi tropa crocodina.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사실상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세계관의 뇌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정말 길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한 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트리피 트로파 트랄랄라 리릴리 릴라 퉁퉁 사우르 보네카 퉁퉁 트랄랄레로 트리피 트로파 크로코디나. 네, 맞습니다.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최초의 합체 캐릭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캐릭터 6인방이 모두 합쳐진 생명체입니다. 트리피 트로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리릴리 라릴라 퉁퉁퉁 사우르 보네카 암발라부 그리고 분바르디로 크로코딜로까지 이렇게 강자들만 모여서 탄생한 만큼 능력 역시 상상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파도 조종, 시간 정지, 순간이동, 방망이 스윙, 블랙홀 생성, 폭격까지 모든 스킬을 다 쓸 수 있는 진정한 최종 보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괴물이자 가장 사랑받은 괴물인 셈이죠. 합체 캐릭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최강 캐릭터로 자리잡은 존재입니다.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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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r. 처음 퉁퉁퉁 사우르를 보면 토마스 기관차를 닮은 얼굴 탓에 조금은 웃기고 어딘가 기괴한 묘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자극하는 외모죠. 때문에 초반에는 약한 캐릭터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투 시뮬레이션 영상이 하나 둘 공개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퉁퉁퉁 사우르는 다른 인기 캐릭터들을 압도하며 최강자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대표적인 능력은 나무 갑옷을 장착한 거인화, 그리고 순간이동입니다. 특히 이름을 3번 부르는 동안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설정은 퉁퉁퉁 사우르를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세계관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인상적인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이 얼굴도 이제는 하도 자주 보다 보니 어느새 내적 친밀감까지 생긴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최고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퉁퉁퉁 사우르가 내 안에서 콘서트를 열어버리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 괴생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어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지능이 낮아지는 것 같냐. 심지어 최근엔 퉁퉁퉁 사우르의 친구인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사우르라고 해서 퉁퉁퉁 사우르의 절친인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주전자와 나무 몽둥이의 조합이라니. Trallallero trallallà, porco dio e porco allà. 인지도만큼은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이키 신발을 신은 상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입니다. 이 캐릭터는 단순히 인기만 많은 게 아닙니다. 파도를 조종하고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탈리안 브레인로트라는 세계관 자체를 유명하게 만든 시초 캐릭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패러디되고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 얼굴이 바로 트랄랄레로입니다. 실제로 브레인로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캐릭터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죠. 사실상 이탈리안 브레인로트의 주인공에 가까운 존재, 그만큼 인기도 상징성도 그리고 전투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먼 미래 AI 발전 과정을 다루는 교과서에 2025년 밈혁명 항목이 생긴다면 그 표지에 이 나이키 신발을 신은 상어가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계속 친구들이 트랄랄레로 말해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꿀. 이탈리안 브레인로트가 처음 국내에 알려졌을 때 가장 돋보였던 비주얼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입니다. Bombardiro crocodilo. 분바르디로 크로코딜로는 악어의 얼굴에 전투기 몸통을 붙인 파격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주얼만으로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특히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와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초기 브레인로트 팬층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캐릭터이기도 하죠. 비록 지금은 퉁퉁퉁 사우르의 급부상으로 인해
다소 묻히긴 했지만 악어와 전투기가 합쳐진 이미지가 주는 폭력성과 충격성은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폭격의 악어, 분바르디로, 크로코딜로라는 문구가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밈처럼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캐릭터에 얽힌 조금 무거운 배경 설정도 있습니다. 분바르디로, 크로코딜로는 종교를 믿지 않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설정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폭격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밈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최근에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분바르디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브레인로트 신드롬을 주도했던 강렬한 캐릭터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겠죠. La vacca Saturno Saturnita.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유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오른 신의 강자입니다. 수많은 괴상한 캐릭터들이 난립하는 브레인로트 세계관 속에서 이 캐릭터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엄청난 능력. 라 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는 무려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을 정도의 우주급 스케일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외형은 토성 모양의 몸체, 소의 얼굴, 그리고 인간의 두 다리를 가진 형태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기괴하지만 워낙 다른 캐릭터들이 충격적이다 보니 이 정도면 꽤 호감형으로 보이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 캐릭터는 부르르 부르르 파타핌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파하는 평화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전투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원치 않는 중재자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이 조합, 우주급 전투력을 가진 평화주의자라는 특성 덕분에 브레인로트 팬덤 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체 애들이 팬이 왜 있는 건데? 아마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생명체일 겁니다. Capu cappuccino assassino. 카푸치노 아사시노는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세계관 속에서도 꽤 많은 팬층을 보유한 캐릭터입니다. 이름처럼 귀여운 외형이 인상적이고 컨셉도 정말 독특합니다. 카푸치노를 모티브로 한 외형에 암살자 콘셉트를 더한 조합이죠. 특히 나루토에 나오는 나뭇잎 마을 서클렛을 착용한 모습은 이 캐릭터만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워낙 괴물 같은 녀석들이 넘쳐나는 브레인로트 세계관 속에서 카푸치노, 아사시노의 귀여운 외모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닌자 암살자 콘셉트답게 물속에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트리피 트로피와 견줄만한 스피드를 가진 설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닌자 암살자, 귀여움이라는 매력 포인트가 모두 합쳐진 결과 자연스럽게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된 셈이죠. 솔직히 처음엔 가장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도 보다 보니까 다 익숙해져서 이젠 다 똑같다 꿀. Lirili larila. Elefante nel deserto che cammina qua e là.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세계관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리릴리 라릴라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정의의 편에 서는 듬직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도 퉁퉁퉁 사우르와 함께 투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죠. 특히나 시간 정지 능력이라는 세계관 최강자급의 사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진짜 최강자는 리릴리 라릴라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정이 추가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본인 역시 시간 정지의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절대강자 이미지에서 다소 제약이 많은 캐릭터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공식 설정에서도 리릴리 라릴라는 싸움을 주로 기피하는 평화주의자로 분류되면서 본격적인 전투에서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퉁퉁퉁 사우르와 맞붙으면 결국 리릴리 라릴라가 진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인기가 살짝 하락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서 있는 듬직한 이미지, 그리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 덕분에 여전히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최애 캐릭터로 남아 있습니다. 리릴리 라릴라가 시간 멈추기 전에 퉁퉁퉁 사우르가 죽여버린다니까 컷. 퉁퉁퉁 사우르의 유일한 대항마로 알려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Brr brr patapim. 처음 보면 온화해 보이는 외형 덕분에 오히려 든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기만 해도 편안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설정상으로도 자연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숲을 지키기 위해
침입한 적들을 나무 뿌리로 공격하거나 아예 나무로 변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르르 파타핌은 숲이라는 공간에 종속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숲 안에서는 신급 존재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지키는 동화 같은 설정과 스토리 덕분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팬들 사이에서 살짝 충격적인 설정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퉁퉁퉁 사우르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르 파타핌의 나무화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타핌이 공격해도 사우르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전투력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르 파타핌의 팬들은 여전히 주장합니다. 적어도 숲 안에서는 퉁퉁퉁 사우르도 부르르 파타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요. 숲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호자라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얘네들의 팬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거야? 다 장난 아니야? 진짜 있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브레인로트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꿀. 합체 캐릭터 중에서도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바르디로 트랄랄레라 부르르가 합쳐진 존재입니다. 이름부터가 엄청 길고 복잡하지만 이 캐릭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유명한 세 캐릭터, 그러니까 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그리고 부르르 파타핌, 이 세 명의 요소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주얼이나 설정만 섞은 게 아니라 세 캐릭터 각각의 매력 포인트가 한데 모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팬덤까지 통합된 셈이죠. 분바르디로 특유의 강렬한 존재감, 트랄랄레로의 빠른 기동성과 상징성, 그리고 부르르 파타핌의 평화롭지만 신적인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덕분에 이 캐릭터는 합체 캐릭터 중에서도 비교적 팬층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세계관 내에서는 설정상 아직까지는 최강급은 아니지만 세 강자의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트랄랄레로, 분바르디로, 퉁퉁퉁 사우르가 합쳐져야 진정한 3대장이지. 너 말대로 퉁퉁퉁 사우르, 카푸치노, 아사시노, 그리고 보네카, 암발라부가 합쳐진 캐릭터도 존재해. 바로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아사시노 보네카입니다. 이 캐릭터는 외형부터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린 사우르처럼 보이는 나무 조각 몸체에 카푸치노 아사시노의 건틀릿과 칼들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암발라부의 얼굴이 솔직히 말하면 영 좋지 않은 위치에 붙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묘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형만 이상할 뿐 이 조합의 전투력은 말 그대로 최강급입니다. 퉁퉁퉁 사우르의 거인화와 순간이동 능력, 여기에 카푸치노, 아사시노가 가진 닌자급 스피드와 암살 기술이 합쳐진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속도와 힘이 동시에 터지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한 물리적인 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암발라부의 기묘한 능력을 통해 보완됩니다. 덕분에 이 캐릭터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도 세기만 한 것도 아닌 완성도 높은 환상의 밸런스를 자랑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합은 결코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세계관 안에서도 진짜 상위권에 드는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진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탈리안 브레인로트를 두고 이제는 너무 뇌절 아니냐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를 괴롭혔던 팥죽송이라든지 란란루 같은 뇌절 밈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대마다 수많은 뇌절 밈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즐기고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다시 떠올리면서 피식 웃게 될 추억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매 시대마다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방식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등장해서 우리의 뇌를 녹여줄지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오늘도 우리의 뇌를 녹여준 이탈리안 브레인로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함께 기다려봅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다들 괜찮아? 여긴 괜찮아. 안 그래도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다들 휴식 중이야. 알겠어. 다들 조심히 다녀와. 꼭 살아서 돌아오도록. 그들은 텐트를 찢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 9명의 젊은 등반가들은 아무런 구조 요청도 싸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발견된 건 찢겨진 텐트, 정렬된 발자국, 속옷 차림의 시신, 그리고 눈알이 사라진 채 죽어있는 여성의 시체. 과연 그날 밤 텐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훗날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이라 불리게 됩니다. 1959년 1월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리더로 하는 10명의 탐사대원들이 러시아 우랄 산맥 깊은 곳 홀라샤흐리라 불리는 지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역 토착어로 죽음의 산, 이름부터 섬뜩하죠. 이들은 대부분 우랄 공과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체력과 생존 능력, 등반 실력까지 갖춘 정예 등산대원들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 12일쯤 비즈하이 마을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출발 직후 대원 중 한 명인 유리 유디는 열과 두통 증세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렸죠. 유리 유디는 열과 두통 증세가 목숨을 구한 거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텐트를 짚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2월 1일 폭설이 내리는 날, 유디는 탐사대가 걱정돼 무전을 보냈고 대장 디아틀로프는 우리는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무사히 휴식 중이라는 안도감 넘치는 답장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2월 12일 예정된 복귀일이 지나도록 일행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수색대가 파견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어요. 2월 26일 산속에서 발견된 건 그들이 남긴 텐트, 그리고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 5구. 그 텐트는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찢겨져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시신들은 대부분 속옷 차림, 맨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밭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요. 당시 눈폭풍이 들이닥쳐 조사가 미뤄졌었는데요. 2개월 후 근처 계곡에서 나머지 4명의 시신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신들의 상태였어요. 한 명은 두개골이 골절, 다른 2명은 가슴뼈가 한 몰, 심지어 한 여성은 혀가 완전히 잘려나가 있었죠. 이 소식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옷 일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주변 나무는 타들어간 흔적까지 발견됐다는 점이에요. 그 어떤 자연사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정황들이었던 거죠. 당시 소련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조난사고로 발표했지만 세부 정황이 너무 기묘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정말 눈사태가 맞았을까? 라는 의심은 끊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2020년 러시아 검찰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비정상적인 눈사태라는 결론을 내놨지만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점은 왜 대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발견됐는가라는 점이었어요. 한겨울, 그것도 영하 수십 도의 날씨 속에서 말이에요. 사실 이 현상은 이상탈의라는 의학적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부에선 근육 속 따뜻한 혈액이 순환되며 순간적으로 뜨거움을 느끼고 옷을 벗는다고도 하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착각과 발광 상태로 옷을 벗는 현상, 실제로 저체온 사망 사례에서 자주 보고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2번째, 루드밀라의 혀가 잘려 있었다는 주장. 칼로 자른 듯 정확히 절단되었다는 얘기는 꽤 많이 퍼졌지만 실제 검시 기록에 따르면 조금 달랐어요. 루드밀라의 시신은 3개월 뒤 눈 아래 3m 깊이에서 발견됐고 당시엔 이미 미라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혀와 눈 같은 연부 조직은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박테리아와 자연 부패에 의한 소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다른 시신들 역시 혀와 입술, 눈이 손상된 채 발견됐거든요. 3번째는 골절과 타박상, 그리고 마치 자동차에 치인 것 같은 손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역시 당시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고려하면 계곡 아래로 추락한 뒤 눈이 쌓이면서 압력에 의해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3개월간 눈 속에 묻혀 있었던 시신에겐 내부 골절은 있었지만 외부 타박 흔적이 거의 없었던 점이 오히려 그 추측을 뒷받침하죠. 4번째는 시신의 피부 색깔이 변색되었다는 점. 일부에서는 방사능에 의해 타 죽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어요. 그로 인해 UFO 외계인설에 자주 엮이기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죠. 사실 시신의 피부가 붉거나 검게 착색되는 건 사망 후 자연스러운 부패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방사능 수치인데요. 분명 두 시신의 옷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긴 했지만
그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다기보단 다소 높은 수치였고 그 두 명 모두 핵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이력이 있는 탐사대원이었어요. 즉 그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폭발이나 무기 실험 같은 추측을 바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엔 소련과 미국 모두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수차례 진행하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방사능 낙진이 넓게 퍼져 있었던 시대였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소련 정부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아마추어 스키 탐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했을 뿐 사건 파일 자체가 기밀로 분류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제한 조치도 3년 후엔 해제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 왜 9명이 동시에 텐트를 찍고 정렬된 발자국을 남긴 채 밤중에 나왔을까요? 정말 그 모든 건 눈사태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텐트는 눈에 파묻혔는데 발자국은 안 묻혔다는 점, 공포에 질린 얼굴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실제로 2009년 사건 50주기를 맞이하여 동료 9명의 무덤을 찾은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는 걸 꼭 묻고 싶습니다. 눈사태 때문에 친구들 다 동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그럴듯하게 떠올랐던 가설은 바로 소련의 군사 실험설이었습니다. 당시엔 냉전 한가운데 소련은 수많은 비밀 병기 실험을 강행 중이었어요. 디아틀로프 패스 근처도 군사 실험 구역과 겹치는 지역이었죠. 거기다 시신 일부에선 방사능이 검출됐고 현지 주민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떨어졌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대원 중 2명은 실제로 핵 관련 시설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어요. 생존자 유리 유디는 말했죠. 이건 눈사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언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박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방사능 수치는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무기의 흔적이나 발사체 잔해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졌던 가설이 외계 생명체 개입설. 이 가설은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 같지만 이 사건에서 발견된 수많은 단서들이 너무나 기괴했어요. 혀와 눈이 없는 시신, 정체불명의 빛을 담은 사진, 방사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시신들의 내상들. 실제로 소련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이 가설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해요. 외계인이 나타나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설 또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상상에만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 낼 수 없는 시신의 내상으로 인해 예티의 공격설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집단 환각설, 가스 사고설, 파이프로 인한 화재, 원주민 공격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역시 눈사태 가설이었어요. 실제로 2020년 러시아 검찰은 사건을 재조사한 후 비정상적인 눈사태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눈이 무너지고 공포에 질린 대원들이 텐트를 찢고 탈출한 뒤 혹한과 눈에 의해 차례로 사망했다는 거죠. 다만 텐트도 붕괴되지 않았을 뿐더러 발자국도 어지럽지 않게 일자로 1.5km를 걸어간 흔적이 이어져 있었죠. 정말 이게 단순한 눈사태였을까요? 그리고 최근 떠오른 새로운 가설이 있는데요. 바로 초저주파 가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동물들이 재난이 나기 전 위험을 알아차리듯 초저주파, 불가청금에 장시간 노출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 패닉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는 것도 호랑이의 초저주파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만약 그 밤 바람과 눈사태가 어우러진 자연의 소리가 무의식의 공포를 자극해 한 명이 뛰쳐나갔고 나머지 대원들도 당황해 따라 나섰다면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문 등반가 9명이 동시에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수많은 가설들 중 어떤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한두 가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단서는 맞지 않고 어떤 건 논리적이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미스터리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거겠죠.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디아틀로프 패스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대중문화의 현실 속 미스터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13년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죠. 영화는 미국 다큐팀이 그 흔적을 추적하다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실제 기록과
공포 상상을 섞어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줬어요. 게임 속에서도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콜 오브 듀티, 아웃라스트, 스노우런너 등에서는 설산 속 텐트, 끊긴 통신, 얼어붙은 시신 같은 디아틀로프를 연상케 하는 묘사들이 숨어있죠. 심지어 SCP-재단에서는 SCP-1959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오마주하기도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실험 실패로 추락한 뒤 불에 타고 방사능에 오염된 채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설정은 디아틀로프 사건에서 시작된 공포가 SF 괴물 이야기로까지 확장된 대표 사례예요. 국내에서도 이 사건은 수차례 러시아 3대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실화 기반 괴담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고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아요. 눈보라 속에 사라진 텐트 하나, 그 안에 있었던 정체불명의 공포를 상상하게 되니까요. 1959년 2월 설산의 텐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들은 왜 스스로 텐트를 찍고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와야 했을까요? 눈사태, 실험, 괴물, 외계 생명체, 어떤 가설을 믿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에 발을 들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누군가는 설산 어딘가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나가지 마시고 옆에 떠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클릭해서 더 재밌는 지식 알아가셔서 친구들한테 꼭 자랑해주세요 꿀.